음악으로 바라보는 세상, 프란 라디오 푸디오에서 준비하는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힙합 노래로 플레이리스트를 가득 채워왔는데요. 사연 하나 소개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퇴근 후 랩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 정도로 힙합을 좋아하는데요. 이런 제게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얼마 전 알고리즘의 추천으로 듣게 된 이 노래. 별 생각 없이 즐기다가 우연히 가사를 읽고는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이제는 어떤 가사가 나올까 무서워서 힙합 차트를 재생하기도 두려워지는데요. 저 다시 힙합을 마음 편히 좋아하게 될 수 있을까요? 라고 7480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가사를 읽으면 도저히 정을 줄 수 없는 몇몇 힙합 노래들, 그 중에는 혐오 표현의 수위가 상상을 뛰어넘는데도 19금조차 달리지 않은 노래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주 푸디오에서 준비한 특집 플레이리스트는 힙합물 흐리는 힙합 플레이리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엄마한테 말했지 내가 다시 이 집에 돌아올 때 버상 가득 장녀들을 태운 뒤에 전기가 다 빨린 채 폐병 환자 같은 몰골을 하고선 돈다발과 함께 돌아올 테니 이사 갈 준비해 나 금방 갔다 올게. 가사와 상관없는 라임 덕질에 꼴에 정숙해 요조록의 랩질의 친구 Beautiful 걸 너무 완벽해 유네스코도 처음 볼 걸 이런 자연 미안 되면 때려서라도 내 걸로 만들래 Baby 오늘 넌 내 여자 아닌 반병신 대중들 니지에 맞춘 사장님 감각에 만들어진 밥이 인형 그걸 따먹고 싶은 건 당연한 원초적 본능. 어떻게 들으셨나요? 6228님께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셨는데 저 정도 가사면 규제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19금 음원으로 분류하는 것 밖에는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마저도 19금이 붙는 것도 있고 붙지 않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청취자 퀴즈 코너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화면에 방금 들려드린 노래 중 두 곡의 가사를 띄워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사를 읽고 이 노래가 전체 연령일지 19금일지를 맞춰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노래 띄워드립니다. 2020년에 발매된 이 노래, 과연 심의결과 어떤 등급을 받았을까요? 5454님, 이 정도면 범죄 아닌가요? 이건 규제가 되어야죠 라고 보내주셨고, 5321님, 굳이 고르라면 19금일 것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정답은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음원은 19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놀란 가슴 부여잡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5477님, 이 노래 과거에 논란이 되었던 노래 아닌가요? 문제가 발견됐으니 음원 플랫폼에서도 삭제 조치를 했을 것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고, 4332님, 유통이 되고 있는 거라면 19금이라도 걸었겠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놀랍게도 정답은 전체 연령가입니다. 음원 플랫폼에서도 정상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고 이 노래에 눌린 좋아요 수 2892개입니다. 제가 사실 너무 깜짝 놀랐던 건 심지어는 고인을 과거에 성적으로 희롱했던 가사들, 그 가사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19금을 붙인다고 될 일도 아니지만 19금으로 분류되지도 않은 채 돌아다니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방금 좋은 질문 보내주셨는데 5959님, 대체 심의 절차가 어떻게 되길래 그런 노래들이 19금도 달지 않고 그대로 유통이 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방송국들은 방송국마다 자체의 음원 심의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멜론과 같은 음원 플랫폼의 경우에는 자체 심의 기관이 따로 있지는 않고 음원이 발매된 뒤에 사후적으로 여성가족부 산하 음반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따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여성가족부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심의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심의 기준을 보면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음원들이 19금으로 설정이 될 만한 모든 근거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위에 소개한 음원들 중에는 그 기준을 충족함에도 19금으로 설정이 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건지 저희도 조금 궁금해서요. 여성가족부에 직접 연결해서 답을 들어봤습니다. 우선은 혐오 관련해서 문화재배 부가위원회 심의위원분들이 1차적으로 정해지고 처벌보호위원회라고 또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보위원회 통해서 최종으로 결정이 되면 이제 고시를 하게 되는 절차예요. 초반에 모니터링을 할 때 새로 발매되는 음원들
그러면 이제 가사 내용이 이제 뭐 때려서라도 나의 것으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인데 19금으로 설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럼 누락이 된 걸로 봐야 하는 건가요? 우선은 고지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아직 고지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의가 진행되는 중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는 거, 그리고 지금 모니터 세팅도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지 점검을 우선 해봐야 되고요. 모든 과정에서 안 되고 있었다 그러면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즉 전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유해 음원을 분류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노래를 생산하는 래퍼들의 인식 개선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0915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예전 힙합에서는 혐오 표현이 많았다고 쳐도 요즘은 꽤 괜찮아지지 않았나요? 사실 힙합 장르의 혐오 표현 사용은 오래전부터 제기가 되어왔던 문제죠. 2015년에는 쇼미 시즌4에서 래퍼 송민호의 가사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고, 또 2019년에는 래퍼 블랙넛이 특정 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가사를 써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은 괜찮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지금 띄워드리는 가사 모두 2020년 음원 플랫폼에 새롭게 발매된 노래들의 가사입니다. 즉, 올해도 여전히 혐오 표현을 사용한 노래들이 생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7333님, 가사 때문에 듣기 싫은 노래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혐오적인 표현들은 힙합에 대한 대중들의 접근 장벽만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반면 8282님, 힙합은 원래 그래요. 외국 힙합도 들어보면 가사 수위가 높습니다. 이 정도는 장르의 특성으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악 평론가이자 리듬업 편집자이기도 하신 강일권 평론가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속어랑 혐오 표현은 명확하게 분리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비속어는 힙합의 특성 맞습니다. 김민가나 슬럼가에서 탄생을 했는데 그 출신 래퍼들이 실생활에서 쓰던 언어를 사용을 하면서 이제 비속어가 자연스럽게 옮겨온 거고요. 혐오 표현이 힙합의 원래 특성이다라는 말은 역사적인 맥락이라든지 미국 힙합과 한국 힙합 씬의 어떤 주변 환경의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거세가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실제로 힙합에서 혐오 표현이 또 많이 쓰인 것은 맞는데 그것이 원래부터 힙합의 특성으로 내재됐던 건 아닙니다. 힙합 자체가 원래 탄생했을 때는 굉장히 놀자라는 분위기에서 탄생을 한 음악이거든요. 원래의 특성은 아니었죠. 근데 이후에 90년대 특히 들어서면서 이제 사회 비판적인 곡들 그리고 굉장히 과격한 가사를 내포한 곡들이 나오면서 힙합에서의 혐오 표현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겁니다. 근데 힙합에서의 혐오 표현 문제도 사실상 미국 힙합에서 불거지는 현상과 한국 힙합 씬에서 불거지는 현상이 달라요. 미국 힙합 씬에서의 여성 혐오는 여성 자체보다는 동성인 남성을 향하는 가운데 표현에서의 문제가 불거진 경우고요. 힙합이 탄생한 미국의 슬럼가 자체가 어떤 인종차별과 사회적인 억압을 받던 블랙 커뮤니티에서 힙합이 탄생을 한 거잖아요. 굉장히 어떤 남성성이 강조되는 사회였단 말이에요. 당시 블랙 커뮤니티는 어떤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남성성에서 좀 떨어지는 같은 남성들을 비하를 하는데 이때 이제 어떤 여성 비하 용어들이 이제 쓰이게 된 거죠. 근데 한국 힙합 씬에서의 여성 혐오 표현 문제를 가만히 보면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들까지도 이제 공격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근데 그렇다면 미국 힙합 씬에서는 여성들을 다 존중하는 가사만 썼냐고 또 그렇진 않아요. 대신 또 거기에 대응하는 모습들이 사실 많이 달라요. 근데 이제 미국 힙합 씬에서는 2010년대 정도 들어서면서부터 대중이라든지 그 래퍼들을 또 서포트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영리단체들이 또 굉장히 민감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움직인다고. 예를 들어서 이전에 뭐 린록스라는 래퍼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래퍼죠. 이 래퍼가 좀 여성 혐오적인 뉘앙스가 읽히는 가사를 썼어요. 이것에 대해서 대중들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가했어요. 래퍼가 그냥 굉장히 건성으로 사과를 한 거죠. 근데 이후에 이 린록스라는 래퍼를 서포트하던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래퍼한테. 그러니까 이 린록스가 그때서야 이전보다 더 숙여서 사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유기적으로 대중들의 보이콧, 돈을 가진 어떤 영리 단체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지금 엮여서 미국에서는 이런 혐오 표현 논란이 이루어지면 뭐 표현의 자유라든지 힙합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뭐 에미넴도 두 번에 걸쳐서 동성애 혐오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했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제 한국 힙합씬은 굉장히 미흡한 거죠. 흔히들 힙합의 뿌리는 저항 문화에 있다고들 하죠. 강자에 대한 저항을 통해 자신의 힘을 증명하려던 힙합이
약자에 대한 희롱을 통해 힘을 과시하려는 지금, 둘 중 어느 쪽에 서는 것이 진정한 힘에 해당하는지, 또 몇몇 혐오적인 가사 때문에 힙합 전체가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함께 고민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가사에 대한 걱정 없이 당당히 힙합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즐겨 듣고 있는 마미송과 원슈타인의 사랑은 띄워드리면서 프란 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라면 아깝지 않아. 묻고 싶어 듣고 싶어 Oh if you feel the same. 사랑은 망설이게 하지 않아. 수많은 선택지 위에 너 하나. 난 너만을 넌 나만을 남겨줘 yeah.